네, 안녕하십니까. 기초 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 개항 이후의 근현대사 전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개항 이후부터 해서 일어났던 이모군란,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 그리고 이제 동학 농민운동의 결과, 안으로는 갑오개혁, 밖으로는 청일전쟁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독립협회 대한제국까지 해서 전개 과정을 인과관계 속에서 살펴봤었죠.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일단 외운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흐름을 이해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사건 하나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니었었죠. 전자의 사건의 결과가 후자의 원인이 됐던 인과관계 속에서 전개됐던 사건들이었었습니다. 그 흐름을 좀 정리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이 됐고요. 대한제국 성립 이후에 열강의 침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러일 간의 대립이 폭발했던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리를 했죠. 그러니 러시아를 밀어내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독주체제로 넘어갑니다. 즉 국권 피탈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 또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일제 식민통치로 넘어갑니다. 만 35년간에 걸친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기간을 일제강점기 혹은 민족독립운동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전제를 해가지고요. 연장해서 보겠습니다. 국권 피탈 과정과 1945년 광복까지의 일제 식민 통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간단하게 말이죠. 한반도 정세를 지난 시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흐름을 좀 정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했던 1895년 4월 청일전쟁의 결과 청이 승리했나요? 일본이 승리했나요? 일본이 승리했죠.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한 1년 만에 체결했던 조약이 무슨 조약이었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 또는 하관 조약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 그러죠? 마관 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관 또는 마관 조약 이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눴었어요. 그렇죠? 자, 그 이전은 어디 대립기였다? 청일 대립기. 이유는 어디 대립기죠? 러일 대립기였었죠. 그죠?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는 청과 일본의 대립기고요. 여기는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기입니다. 갑자기 러시아가 어디서 불쑥 튀어나왔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고 바로 그해 4월 달에 이 조약 체결 직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삼국 간섭이죠.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이 조약을 파기하면서 이 조약에 의해서 요동을 일본이 가져갔죠.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주도가 돼서 이 조약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과의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요 대립이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그러면은 쭉 중간에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고 1897년 2월달 일단 아오간파천 이후에 대한제국이 성립이 됐고요. 대한제국의 연호가 뭐였죠? 광무였죠. 그래서 광무 개혁이 단행이 됐습니다. 광무.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으로 정체는 제국이었죠. 황제 중심체입니다. 연호는 광무. 왕을 뭐라고 했죠? 황제. 제국이니까. 그치? 황제. 그래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구본신참의 개혁하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에 러일 간의 대립이 폭발했습니다. 그게 1904년 2월 달에 뭔가요? 러일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 러일 전쟁은요, 결론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 일본의 승리로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은 시종, 일본이 약간 우세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 러일 전쟁으로 해서 사실상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어떻게 됐어요? 중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에서의 근현대사 전개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계획은 없었어요. 검토 한번 해볼까요? 1884년 갑신정변 됐나요? 실패. 3.1천하. 1894년 동학농민운동 실패로 끝났죠. 폐정개혁안 12개 물 건너갔죠. 자, 제1차 가보개혁 어떻게 했어요? 이건 중단됐죠. 이건 실패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2차 가보개혁 어떻게 했나요? 중단됐어요. 제3차 을미개혁 어떻게 했죠?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나요? 아관파천으로. 그럼 광무개혁은 어떻게 했나요? 역시 중단됐습니다. 왜요? 러일 전쟁으로 중단이 돼버린 거죠. 그 러일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 바로 1904년 2월 달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됩니다. 한일정서. 일본이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대한제국하고 의정서를 체결할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약간의 전쟁이었지만 여유를 좀 부리고 있었다. 여유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일 의정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러시아하고 체결했던 대로 조약을 전부 뭐 해란 얘기예요? 파기해란 얘기입니다. 러시아를 누르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 한번 우리 해석해 봅시다. 조선의 개항은 누가 시켜놓은 거예요? 일본이죠. 조선의 개항을 일본이 시켜놓고 정치적인 침략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배후에는 청이 있었죠. 강화도 조약의 제1조 내용이 뭐 있었어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는 동등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청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잘 됐나요?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조선 진출의 눈에 가시는 어디예요? 청입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청을 몰아냈단 말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근데 바로 또 누가 등장합니까?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여하튼 조선 진출 과정에서 일본은 청과 러시아의 견제를 많이 받았죠. 그것이 러일 전쟁으로 터졌고요. 러일 전쟁 중에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려는 노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한일의정서입니다. 그래서 대러 조약 전부 뭐 해라? 파괴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시정 개선이라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 대한제국, 한국은 일본에 뭘 받아라? 충고를 받아라. 그래서 충고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일의정서 내용입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밖으로는 전쟁 중이고요. 안으로는 한일의정서가 체결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러시아에 일단 손가락을 몇 마디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 제1차 한일 협약을 다른 말로 뭐라냐면은 한일 협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협약이니 협정선이 아닌 것은 사실상 어떤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합의가 된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부 친일적인 인물들만 합의가 된 거지 범국민적인 국가적인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말이 협정이며 말이 협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일협정에서 뭘 가져갔습니까? 라고 하면은 일본이 국권 피탈 과정에서 제일 먼저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재정권입니다. 재정권. 그리고 재정 고문 등의 고문 정치가 행해집니다. 이때 고문관들이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료 잠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일 협정서 있죠. 한일 협정서를 보시면은 고문, 재정 고문의 메가다 타네타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듬해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을 해요. 그래서 일본 화폐로 조선의 백통화가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꿔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외교 고문의 미국인입니다. 스티븐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일본의 통감 정치를 찬양하고 돌아다니다가 전명훈 등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죽었어요. 여기서 장인환 전명훈 나오죠. 그리고 원래는 한일협정서에 의해서 재정 고문하고 외교 고문만 두기로 했어요. 근데 협정서에도 없는 밑에 보세요. 경찰 고문 들어오죠. 또 군사 고문 들어오죠. 학무 고문, 학무는 요즘에 교육이 교육부. 그래서 학무 고문 등이 들어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의 고문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1905년 7월 카스라 그리고 테프트 밀약이 있습니다. 이 카스라 테프트 밀약은 카스라 일본인, 테프트 미국과 일본 간의 밀약이에요. 그래서 이 밀약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은 일본에게 대한제국,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미국에게 뭐를 해요? 바로 필리핀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묵인해준 밀약입니다. 조선 진출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다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밀어내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쟁 중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럼 이제 미국을 끌어들였죠. 그리고 이제 1905년 바로 다음 달입니다. 8월 달에 제2차 영일동맹이 또 체결됐어요. 제2차 영일동맹은 정치적 동맹으로서 영국은 일본의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영국에게 인도 있죠. 인도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묵인했던 정치적 동맹이었었어요. 한편 제1차 영일동맹도 있습니다. 이게 2차죠. 제1차 영일동맹은 1902년 군사적 동맹입니다.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한 군사적 동맹이었고요. 제2차 영일동맹은 1905년 8월에 정치적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 영국 일종의 천군 만마를 다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다음 달 1905년 9월이죠. 포스모스 조약을 체결해서 러시아를 밀어냈습니다. 여기 이제 러일 연쟁이 뭐가 되는 거죠? 종착역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1904년 2월 대한제국 시기 때에 러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물론 대한제국은 이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국의 중립을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국의 중립, 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 전쟁 와중에 야금야금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해서 1905년 9월 포스모스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의 정세를 나누겠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죠? 러일 대립기입니다. 언제부터예요? 보세요.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4월부터 1905년 9월까지입니다. 몇 년 정도 됩니까? 1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일본이 러시아를 밀어낸 거죠.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한다면 시모노세키 조약까지 역시 몇 년이에요? 강화도 조약이 몇 년이었던 거죠? 몇 년이었죠? 1876년이었죠. 그러니까 1876년에서 95니까 20년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20년 만에 청을 밀어냈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았죠. 러시아 때문에 한반도 진출이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불어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조선은 완전한 자주국임을 확인함 이랬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1조하고 비슷하죠. 그거를 확인한 겁니다. 강화도 조약의 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는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걸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룰루랄라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 갑자기 등장했어요. 러시아를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밀어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일본 주도기로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일본 주도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조선 진출 과정에서 보면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미국, 영국을 끌어들였지. 눈에 가시였던 러시아 밀어냈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이 조선 진출하는데 모든 국제적인 분위기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스모스 조약 이후에 이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1905년 11월 17일 11월 17일은 무슨 날일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국경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5대 국경일이 언제였죠? 3.1절, 3.1운동 기념한 거죠. 1919년. 그 다음에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1948년이죠. 이성계의 조선건국일자하고 맞춰놨다. 7월 17일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 광복이 되는 거죠. 한국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혼동하신 분도 꽤나 계십니다. 근데 광복절은 1945년 광복이 된 날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48년입니다. 몇 월 며칠이죠? 8월 15일입니다. 왜 8월 15일일까요? 광복절 날짜와 맞춰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월 3일 개천절이죠. 얘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만든 그 건국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9일 뭐죠? 1443년에 만들어서 46년에 발표가 됐던 한글입니다. 이게 5대 국경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태극기를 개항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국경일은 아니지만은 태극기를 개항하는 6월 6일 현충일도 있었고요. 기타 우리 달력에 보면 말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날들이 다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일기는 아니더라도 좀 큼직한 다이어리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요. 거기다가 하루 일과도 간단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건 내 생활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 다이어리 안에 오늘이 무슨 날이다, 오늘 무슨 날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 그럼 무슨 날? 의병의 날. 왜 하필 6월 1일일까요? 1592년 4월 22일 음력이겠죠. 이때는 4월 22일 날 의령에서 최초의 의병장 그럼 누구예요? 곽재우, 홍의장군. 이 승리한 날짜입니다. 그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6월 1일이 돼요. 그래서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기념행사합니다. 특히 경상남도 의령에서는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합니다. 혹 의령에 사신 분이라든가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아니면은 부근에 사신 분들은 6월 1일 날 시간 되시면은 의령에 가서 그 행사를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꼭 국사 공부를, 한국사 공부를 OT에서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진도도 안 나가고요. 내가 그 역사 속에 뭐가 되는 거죠?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좀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가 있고 진짜 내가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이렇구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뿌듯함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좀 길어졌나요? 그러면 11월 17일은 무슨 날일까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 날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이나 다이어리 같은 데 조금만 들고 다니는 그 다이어리에 보시면은 11월 17일에서 순국선열의 날. 이때 이제 을사조약,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때 자결로서 저항했던 민영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념을 합니다. 이게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그래요. 제2차 한일 협약. 제1차 한일 협약은 뭐였죠? 이거예요. 한일협정서거든요. 이거는 을사년에 체결해서 뭐라고 하냐면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자, 늑약과 조약의 차이는 뭐다? 늑약은 강압적인, 조약은 합의에 의한 조약입니다. 그 차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압적인 거였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가져갔던 것이 뭘 가져갔냐? 그럼 뭘 가져간다? 외교권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조선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통감 정치가 이때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통감, 이등방문, 이또이로미가 초대 통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고 정치에서 고문 정치, 그다음에 뭘로 가는 거죠? 통감 정치로 넘어갑니다. 국권 피탈에서는요, 제일 먼저 재정권, 그다음에 뭐죠? 외교권 이렇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907년 7월 달이겠습니다만은 정민년입니다. 그래서 정리 7조약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또는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일합니다. 한일 신협약이다. 1900년 정민연입니다. 정미 7조약이에요. 네, 여기서 뭘 가져가냐면은 군대상, 즉 군사권을 가져갑니다. 왜 군사권을 왜 가져가게 됐냐면 이 조약 체결 배경을 보면은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조직적인 거국적인 저항운동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에 을사조약 반대 운동을 좀 잠깐 보고 합시다. 내용은 여기서 다 보지는 않고요. 고종 황제가 대한매일신보에 친서를 발표했죠. 이건 내가 체결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자체는 을사오적신 있죠. 을사오적신에 의한 작품이거든요. 즉 이완용, 이지영,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얘네들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제국의 헌법, 국제, 구조에 보면은 모든 조약 체계는 황제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99년에. 그러니까 이건 황제가 체결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또 미국의 헐버트를 파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넉 달 전에 미국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의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이미 인정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 파견한 게 있죠. 이준, 이위종, 또 이상설 이렇게 파견합니다. 상소, 또 언론, 장지연의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되고 오늘에 이르러서야 목노와 통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영환, 조병세, 이송, 자결. 그러니까 순국 선열의 날, 이 날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을사 오적신을 죽이기 위한 오적 암살단이 대종교를 창시했던 누구죠? 중창했던 나철, 오기오 등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장인환, 전명훈 등이 스티븐 죽였죠? 샌프란에서. 안중근, 이등방문을 죽였습니다. 하얼빈에서. 그리고 제2차 의병이죠.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에서 제2차 항일 을사의병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저항운동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위에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 파견 있죠. 그걸 계기로 해서 외교권이 없는 니네가 왜 특사를 파견했느냐. 그래서 일본이 고종을 퇴시킵니다. 그리고 순종을 옹립을 하고 나서 체결했던 조약이 한일 신협약이에요. 그래서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군대 해산을 단행을 하는 거죠. 군사권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통감 정치에서요. 일제는 정미 7조약에서 차관 정치를 실시합니다. 장관 밑에 누가 있어요? 차관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인사행정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일본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게 한일 신협약 내용이에요. 그리고 1909년은 기후년이거든요. 그래서 기후각서가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각서에 의거해가지고 뭘 가져가냐면은 사법권을 가져갑니다. 이때 감옥 사무권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1910년 6월 경찰권을 갑니다. 경찰권을 가져가죠. 치안입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날 체결해서요. 가지고 있다가 한국인의 우리의 그 반발을 우려해서 29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병합이죠. 또는 한일병합조약 또는 뭐 경술국치, 경술련입니다. 국치, 나라의 치욕이다 이거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한국병합에 의해서 뭘 가져가냐면 마지막 뭘 가져가죠? 국권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가져간 거죠. 그렇죠?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국가 형성의 3요소는 뭐예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거든요. 그렇죠? 나라가 없어진 거지. 그리고 조선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바뀌어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 의한 뭘로 간다? 식민 정치. 이게 이제 1945년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국권 피탈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국권 피탈 과정에서 일제가 가장 먼저 가져갔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정권입니다. 재정권. 뭐에 의해서? 제1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협정제에서 재정권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가져가냐 그러면은 을사늑약에 의해서 뭘 가져간다? 외교권을 가져갑니다.
재정권, 외교권.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에 의해서 뭘 가져가죠? 군사권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후각서에서 뭘 가져가요? 사법권 가져가죠. 그죠? 그 다음에 경찰권 1910년 6월 달에 넘어갑니다. 치안입니다. 그 다음에 뭘 가져가죠? 북권이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이제 쉽게 하면 탈탈 털린 거예요. 탈탈 털렸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해당 조약과 같이 매치 좀 시켜서 정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통치 형태 변화도 그렇습니다.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시정 개선에 대해서 조선은 대한제국우리에 뭐해라? 충고를 좀 받아라. 그래서 충고 정치가 행해지죠.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뭐가 나오나요? 고문 정치가 행해지고요. 그리고 고문 정치 다음에 뭔가요? 제2차 한일협약. 바로 1차 한일협약 다음이에요. 바로 을사늑약에서 뭐가? 통감 정치가 행해집니다. 통감 정치. 그리고 통감 정치 다음에 뭔가요? 한일 신협약에서 뭐 차관 정치가 행해지죠. 차관 정치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식민 정치가 진행이 되겠죠. 이게 이제 1910년에서 45년까지 해서 35년간에 걸친 식민 통치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의 과적 흐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대한제국은 일본 땅으로 일본의 식민 체제로 넘어가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일제의 식민 통치 형태를 크게 정치, 경제, 산업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국 병합 이후의 연장선상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가 좀 따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식민 통치, 또 식민 정치의 전개 과정을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세 시기로 나눕니다. 왜 하필 세 시기냐? 1, 2, 3기로 나누는데 이거는 국제 정세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 정세하고. 또 제1기부터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제1기 1910년에서 1919년. 제2기는 1919년에서 1931년. 자, 제3기죠. 제3기는 1931년에서 1937년을 거쳐서 45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기준은 뭘까요? 기준은. 봅시다. 19년이 1기와 2기의 구분 기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눈치챘나요?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요. 2기의 기점은 31년이네요. 이 31년은 뭐냐? 그러면 31년은 바로 일본이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를 점령합니다. 만주사변이죠. 그래서 31년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 일마 허수아비 왕조를, 허수아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허수아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괴뢰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37년은 뭐냐? 37년이란 이 사건 말이죠. 본격적인 중국 침략 전쟁이 단행이 됩니다. 중일전쟁이에요. 이게 37년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먹었죠. 중국을 일본이 접수를 하고 동남아까지 진출합니다. 지금 막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1941년 어디 갑니까? 이제 태평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다 일본이 장악했단 말이에요. 유럽 쪽은 이때 2차 대전 시기니까 독일 그리고 이제 어디죠? 그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에 장악을 했고요. 물론 나중에 연합국에 패배했습니다만은 동아시아 쪽에서 누구죠? 일본이 전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일본의 장악은 잠깐 우리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 이제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누가 다 접수를 했어요? 일본이 접수를 한 겁니다. 요건 태평양 아닙니까? 요건 미국 쪽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어디가 있냐면은 어디예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를 공격한 것이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1941년이에요. 그리고 41년에 하와이를 공격하자 하와이는 미국 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피해가 나오고 미국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45년. 일본에 뭐가 되는 거죠? 패망이죠, 패망. 여기까지가 일제 식민 통치. 1, 2, 3기의 구분 기준이 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크게요. 이 1, 2, 3, 4기에 나타난 식민 통치 형태 있죠. 과연 이때 일제 식민 통치는 어떠한 통치 형태로서 진행이 됐을까? 이거를 앞서 얘기했던 대로요. 정치, 경제, 그리고 이제 산업 형태로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치 형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식민 통치 형태가 되는 거죠. 제1기 때는 식민 통치, 무단 통치입니다. 무단 통치. 무단 통치할 때 무는 뭐예요? 무는 칼로 통치하는 겁니다. 문무할 때 무죠. 그러니까 역대 우리 그 국사상에서 한국사에서 왕 명칭에서 문왕도 있고 무왕도 있고 그러죠. 또 신문왕도 있고 신무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문자가 들어간 사람은 붓으로 통치한 사람. 대체로 무로 통치한 사람들은 뭐예요? 무자가 들어간 왕은 칼로 통치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왕의 시호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는 칼로 통치하는 형태입니다. 강압적인 통치 형태죠. 그리고 헌병, 경찰 통치입니다. 무지막지한 통치 형태예요. 헌병은 군인의 경찰을 뭐라고 그래요? 헌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헌병이 민간 치안도 같이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군대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오늘날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신호 위반했습니다. 앞에서 요즘은 누가 잡아요? 교통경찰이 잡아서 벌점 얼마 딱지 끊고 이렇게 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이 총칼 들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하죠? 총 들이댑니다. 야, 너 왜 신호 위반했어? 너 얼마 벌점. 이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헌병경찰입니다. 일사불란하게 군대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강압적인 통치 형태에 대한 반발이 뭘로 나왔죠? 거국적인 저항운동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3.1운동으로 나왔던 거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식민통치 기간 동안에 10명의 조선 총독이 있는데요. 그 총독은 다 무관입니다. 2대 총독, 하세가와 총독이 있었을 때에 3.1운동이 일어나요. 3.1운동의 책임을 지고 하세가와라는 사람이 물러가고 제3대 사이토 총독이 들어옵니다. 이 사이토 총독이 들어와서 강압적인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통치 형태를 가장된 유화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런 거죠. 문화 통치입니다. 문화 통치할 때 문은 이 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배 총독을 무관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문관 총독도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10명의 조선 총독 중에서 문관 총독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0명입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1대 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 테라우치 총독에서부터 제10대 총독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까지 다 무관입니다. 마지막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 지금 일본의 총독이 누구예요? 아베 신조죠. 그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가 10대 총독이에요.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일본의 지금 현재 극우화 경향 같은 이런 성향은 일본 총리 아베라는 사람의 집안이 그래요. 혈통이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극우주의자, 여실에 따른다면 군국주의자, 제국주의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베라고는 아베 총리가 그냥 자기가 이제 갑자기 어떤 그 극우화하고요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집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집안. 또 아베 총리의 지금 현재 일본의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기시노부스케라고 그러세요. 이 기시노부스케는 또 누구냐? 1931년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요. 32년 만주국이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 만주국의 재정 담당자가 기시노부스케예요. 박정희 때 이 기시노부스케가 우리나라의 경제 자문 역할을 해줍니다. 그 공로로 박정희가 기시노부스케에게 훈장도 수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라든가 친할아버지 그 집안 자체가 골품제도에 생긴다면 성골 집안, 극우적인 이런 집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 통치는 그런 거죠. 가장된 유화 정책입니다. 실제로 문관 총독은 없다는 거죠. 한편 헌병 경찰 통치도 뭘로 바꾸냐면은 보통 경찰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좀 완화가 된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자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사자성어로 본다면 조삼모사, 조삼모사식 뭐 이런 정도의 통치 형태였었습니다. 실제로 이때보다 이때가 식민 통치의 강도는 3배 정도 강화가 됐다. 경찰 병력이라든가 또 경찰 비용, 경비죠. 또는 경찰 관서 이런 것들이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사변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에 본격적인 대륙 침략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일본이 바로 대륙을 침략하러 갈 때 봐요. 일본이 대륙을 침략할 때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전쟁 기지로 만들고 전쟁 물자 공급 기지며 여러 가지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을 여기서 수탈해서 걔네들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민족, 우리 민족은 일본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반발하겠죠. 그죠? 반발할 겁니다. 이때 일제 식민 통치 형태가 뭐냐? 바로 민족 말살 통치. 이른바 황국. 황국은 일본입니다. 천황의 나라죠. 신민, 신하와 백성으로 만들게 한 황국 신민화 통치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민족의 민족성을 아예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여기서 충당해서 전쟁 물자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황의 신하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통치 형태입니다. 1, 2, 3기로 넘어가면서 일제 식민 통치는 어때요? 한 단계 한 단계 강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한편 이거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일제의 식민 통치 형태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경제 침탈은 어떤 게 있었느냐? 경제 침탈은 제1기 때의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1910년에서 1918년까지입니다. 말이 토지 조사지. 이거는 원래대로 고치면 토지 약탈 사업이에요. 토지는 식민지화에 있어서 기초 기반이 된, 재정 기반이 되는 단위입니다. 하나의 자원이죠. 그래서 말이 토지 조사 사업, 그러니까 근대적인 토지 조사,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기한 내에 신고하면 다 개인 땅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가 된 겁니다. 근데 개인 땅이 어디 있었어요? 거의 문중의 땅이라든가 마을 공유지라든가 이런 땅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도 신고를 못했고요. 모르고 신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문맹자들이 많거든 또 일제 일부러 일제 시책에 호응하지 않겠다 해서 일부러 안 해버린 경우도 있고 신고 안 돼서 또 몰수당한 토지가 있고 이게 18년에 이완용이가 토지조사사업 종결시 축사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가 40%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총독 부여의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고 있죠. 그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든가 일본의 지주 기업의 싼값에 그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 조선의 농민들은 기안부 소장농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토지 약탈입니다. 이게 제1기 때의 식민지 경제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약탈로 인해서 빼앗긴 토지로 인해서 조선의 농민들이 나중에 3.1운동 제3기 때, 1, 2, 3기 때 농촌으로 확산됐을 때 동참했던 것도 하나의 여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 거라 됩니다. 한편 제2기 때는 경제 침탈이 산미 증식 계획으로 갑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쌀을 증산하자는 겁니다. 쌀을 생산하자. 왜 쌀이냐? 오로지 쌀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하진 않고요. 이게 1920년에서 1934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1910년대부터 공업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합니다.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 인구가 어디로 가게요? 도시로 갑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촌 향도라고 그러죠. 사자성어로. 그러니까 농촌에 농민들이 없는 거예요. 쌀 생산량이 확 줄어듭니다. 식량 부족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사다가 말이 산 거지 뭐 약탈하는 거죠.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미 정식 계획을 실시했는데 이거는 결론은 실패입니다. 실패. 잘 안 됐어요. 오히려 소작을 줘가지고 소작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산미 정식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안 됐습니다. 또 너무 과다하게 수탈해 간 거죠. 보통 이제 100가마를 생산한다면 50가마씩 가져갑니다. 그럼 국내 식량, 부족한 식량은 어떻게 있느냐?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을 해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여의치는 않았겠죠. 하여튼 2기 때에 20년, 30년, 34년까지는 산미 정식 계획, 쌀 증산 계획이 단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3기입니다. 제3기 때 가면은 본격적인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진행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륙 침략이 단행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뭘로 가죠? 병참 기지화 정책. 전쟁 기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미 정식 계획의 대안으로 나왔던 것이 이때 뭐가 나왔냐면 이건 이제 1900 31년 이후가 되겠죠. 이거 대안으로 나왔던 것이 남면 북양 정책.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떼를 키운다는 겁니다. 이것도 전쟁 기지, 병참 기지화 정책의 일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는 면화, 목화죠. 북쪽에는 양떼입니다. 털. 일본의 방직 자본가들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또 이것도 있죠. 남농, 북공입니다. 남쪽에는 농업, 북쪽에는 뭐죠? 공업. 전부 전쟁 기지로 만들기 위한 시책들이죠. 제3기 때 얘기입니다. 특히 뭐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법도 나오죠. 뭐 국민총동원령, 또 국민총동원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 마지막 장에 한번 보실래요? 이 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문제 5번 있죠. 5번 잠깐 한번 봅시다. 문제를 풀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18년도 4월달 국가직 9급입니다. 국가직 문제거든요. 자, 다음에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지 정책을 옳지 않는 것은 해서 이게 1938년 5월달에 국가총동원법 또는 국가총동원령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실시된 식민지 정책이 아닌 거. 그러니까 1938년 5월 이후에 나온 사실이 아닌 것은 뭐냐? 사실 연대로 본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에 41년, 3번에 금속류 해수령 41년입니다. 그리고 4번 국민징용령 39년입니다. 다 38년 5월 국가총동원령 이후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2번 볼까요? 육군특별지원병령, 또 육군특별지원병법, 이런 얘기죠. 을 제정한 것은 1938년은 맞습니다. 38년 2월 달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 38년 5월이고요. 이거는요 38년 2월입니다. 석 달입니다. 더구나 이게 실시가 된 건 4월 달입니다. 사실 한 달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실력을 가지고 푸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운입니다. 운이죠.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원 시험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자라고 하는 시험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탈락시키는 시험이다. 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운도 하나에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나옵니다. 또 몇 달 차이로 순서 배열하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마음을 편하게 가십시오. 편하게 가시고요. 이거는 내가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다른 수험생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자기의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종합해서 답을 찍는 방법이죠. 이건 찍는 거죠.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다음 문제 푸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침탈 형태는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 일제 식민 통치 형태에서 보면은 산업 침탈이 있습니다. 산업. 제1기 때는 민족 산업 억압책이라고 그래서요. 우리의 개항 이후에 근대 경제 건설을 위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짓눌러 버리는 거죠. 이걸 위하면 1910년에 회사령 허가제입니다. 20년에 신고제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산림령, 1911년에 산림령, 1911년에 또 어업령, 1915년에 광업령. 어때요? 산림, 어업, 광업. 하여튼 다 훑어갑니다. 우리의 민족 산업을 완전히 전부 다 수탈해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2기 때 가잖아요. 경공업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때는 완제품을 갖다가 파는 형태입니다. 제국주의 형태거든요. 이때는 완제품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돈만 가지고 와서 자본만 투자하는 겁니다. 값싼 노동력, 풍부한 원료, 현장에서 자급자족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경공업화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섬유, 고무 이런 것에 도착을 하겠죠. 제3기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륙 침략 정책과 관련해서 중화학 공업화 정책. 이때 이제 뭘로 가냐면은 군수 산업으로 갑니다. 금속, 기계, 화학 이런 형태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 침탈도 1기에서 2기 식민통치 또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면서 어때요? 한 단계씩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민통치,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했던 식민통치는 1, 2, 3 세시로 나눠가지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는가라고 하는 걸 흐름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간에 뼈대만 정리했습니다만 여기에 살을 붙여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게 기초 과정에서 정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국권 피탈 과정 그리고 국권 피탈 이후에 35년간에 걸친 일제 식민 통치의 그림만 우리가 그린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